국회가 4차 추경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준비했던 속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집행이 시작되는 지원들이 수두룩하고 추석 연휴 전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끝나는 지원들도 많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인 만큼 사상 초유의 대책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이든 지원은 국민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고 그만큼 신중해야겠죠. 또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도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4차 추경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재정의 현재와 미래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난항을 보이던 4차 추경이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또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또 조금씩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진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 요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6,177억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13세 이상 모든 국민한테 지급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협상을 거치면서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되도록 하였기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35세에서 64세까지가 빠진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이 추가가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확보 예산 그리고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 등의 5,803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줄어든 부분과 늘어난 부분 하나하나 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별 지급이 된 셈인데요. 전 국민 지급에서 맞습니다. 선별 지급으로 이렇게 넘어간 셈인데 이게 애초에 다른 지원들은 대부분 선별 지급을 하면서 왜 통신비만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느냐 여당이 이러면서 이제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 이 비판을 여당이 수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선별 지원이 되니까는 또 이제 못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35세부터 64세까지. 이분들이 또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는다니까 오히려 더 불만이 커지는 듯한 모양새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런 국민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의 협상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정쩡한 상태의 중간 그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 이도저도 아닌 명분을 잃는 재정 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통신비 지원에 대한 것이 여야 간의 의견 불일치가 가장 심했던 부분인데 결국 대상에서 제외된 40, 50대 국민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정부 예산의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협상의 중간점을 택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2만 원 통신비의 전 국민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것 교수님께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 여당에서 주장하던 전 국민 13세 이상 지원과 그 야당에서 주장하던 전혀 지급을 하지 말자라는 이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됐지 그 중간 지점에서 이도저도 아닌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없는 지점을 택한 것은 협상이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산이 늘어난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 또 유흥주점 법인 택시, 또 코로나19 백신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좀 확충이 됐는데 이렇게 새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늘렸다고 보세요? 네, 그 중학생 비대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한 새희망 자금을 통한 그 일종의 재난지원금 보조가 커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났고 추경은 국회의 손을 떠났고 이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 전에 지급은 이제 정부 몫이다 하면서 좀 각오를 다지는 발언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지원금을 받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 뭐 내일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신청과 지급이 계속이 될 텐데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혼선이 있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부가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는 잘된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예. 정부가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그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다행한 일이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선별자들 간의 어떤 혼란과 지원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이런 지원 과정에서 또 혼란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크게 7분야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부터 이동통신 지원비까지 짚어보면은 크게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예. 지금 9월 25일부터 내일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지급되는 게 오늘부터 지급되는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 안정금이 1인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부분인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초등 20만 원, 중학교 15만 원 정도로 9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추석 전까지 어쨌든 지급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대부분의 지원이 추석 전에 이루어지는 셈이어서 이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명절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이제 재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죠. 그 4차 추경이 59년 만에 편성이 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해 오기도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좀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죠. 맞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정규 예산이 520조였고 예. 네 번의 추경을 통해서 67조의 더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587조라는 역사상 최대치의 재정이 투입이 되면서 재정경제부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추경은 대부분 90% 정도가 정부의 채권 발행, 즉 빚을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올해 말로 정부의 빚이 전체 GDP의 44%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집행하는 이자율과 통화 정책은 사실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많이 변해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44% 수준의 정부 빚의 GDP 대비 비율이 딴 나라와 비교를 할 때 항상 빠지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이 있는데 이 공기업이 결국은 정부가 짊어져야 될 부채를 담당하고 있는 게 GDP의 21%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적인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합산해서 60% 정도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더 공공 부분의 빚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40%의 GDP 대비 정부 빚이 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안 그래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인데 올해 이 증가율이 9.1%인데 2024년까지 1.9%로 내리겠다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인데요. 이 총 지출 중에 재량 지출이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량 지출이라는 게 뭐고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부 지출을 크게 보면 의무 지출 부분이 있고 자동적으로 항상 지불이 돼야 되는 지출이 있고요. 재량 지출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지출입니다. 예. 대표적인 항목이 공무원 인건비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서 네. 지금 내년의 예산의 경우에는 1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비해서 거의 3배가 증가 속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들여서 재량 지출에 대한 증가율을 1%대로 낮추겠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를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그렇죠. 정부가 계속 지출하던 지출을 올해 마감을 하게 된다. 내년에 마감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교수님과 저번에 이 자리에서 이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를 나눴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니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목표제, 상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만간 이를 포함한 재정 준칙이 발표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 준칙이 마련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재정 준칙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정부 부채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1년, 2년 사이에서는 정부 부채가 상당히 높아져도 용인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2016년에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때 정부의 재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부채 부분을 GDP의 45% 이하로 맞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된 수준의 재정 운용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경제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늘릴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재정 운용 지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상한선을 확실하게 정한 단기적인 상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서부 독일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연 단위로 상한선을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예를 들어서 0.3%, 1% 이런 식으로 딱 선을 정해놓는데 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재정 준칙에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평균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추겠다. 즉 한 해랑 두 회 정도는 재정 지출의 증가가 아무리 많아도 용인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3년 기간 사이에 현 정부가 중간에 끝난다면 뭐 다음 정부에게 공을 떠넘기는 식으로 갑자기 지출을 늘리거나 하는 식도 가능은 하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물리적으로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인 행동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이 매달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투자하려고, 투기하려고 대출을 받는다, 명끌이다, 비투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받는 신용대출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신용대출 증가세가 최근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5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KB, 하나, 신한, 우리, NH은행에서 민간에 공급한 신용대출이 124조 원에 이뤘는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달에 7월에 비해서 4조 정도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코로나 사태로 생활자금으로 돈을 빌려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빚을 이용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124조 원의 5대 시중은행의 그 대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 20조 원이 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거의 100조 원은 생활 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이 신용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경우 이분들이 가계 생활 자금을 제2금융권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시중은행 대출은 이자가 2%대지만 그 제2금융권의 그 카드론이나 그리고 저축은행 경우는 네. 5%, 10% 정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는 상태라고 신용 등급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제2금융권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금융권으로 들어간 뒤에 한국은행이 이제 0%대 금리를 탈출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금리 상승폭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지금 당장은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언젠가 이런 신용대출을 많이 일으킨 가게나 기업이 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금융계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그 가계부채, 사실 가계부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원대입니다만 1,000조 원을 넘었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뇌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계부채의 리스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일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경제가 빨리 회복돼서 그 국민들한테 양질의 직업을 더 공급하고 더 높은 소득을 공급해 주는 게 답일 것인데 이게 예. 중장기적인 해결책이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1,500조의 가계 대출은 대부분 담보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대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출 양보다 집값이 더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던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계속돼서 소비자들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산 부분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